그래갖고 이 엄마 아빠가 작년에 날 따라와서 자기 딸이 7월 23일 날 세상을 떠났는데 7월 23일 날 딸을 위해서 샘을 판 거예요. 딸을 위해서. 근데 낮부터 이 샘을 파는데 밤에 이 샘이 터졌는데 그 부부가 자기 딸이 마치 아프리카에서 다시 생명이 샘솟는 것 같은 그런 큰 기쁨을 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LA 교우들이 세 분이 샘을 3개를 파줬어. 샘만 파놓으면 농사를 건기 때도 지을 수 있거든요. 얼마 전에 질환지교를 꿈꾸며라는 글을 쓴 우리 유안진 교수님을 만났는데 본인도 샘을 지금 아프리카에 9개를 팠대요. 아버지 거, 어머니 거, 시아버지 거, 시어머니 거, 이렇게 의미 있는 샘들을 많이 파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정말로 이제는 내가 뭔가 세상에 나누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은 의미를 두고 지금 샘 파달라고 나한테 연락 오는 데가 너무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물론 잠비아뿐만 아니라 인도 뭐 이런 데도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웬만하게 나무가 있으면은 한 50m, 100m만 내려가면 물을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아주 본화의 샘이에요. 이게 다 농토예요. 이건 성당이에요. 이 나무들이 10년 정도 자란 거래요. 근데도 이렇게 커요. 자, 요거는 라파엘의 집, 이건 미카엘의 집이에요. 여기가 카와베라는 빈민가인데 25,000명이 살아요. 근데 에이즈 환자가 1,600명이야. 에이즈 환자가. 예. 우리가 여기를 가는 거예요. 매년 여기를 가는데 재작년에 수녀님이 여기 담당하는 마들렌이라는 수녀님이 의사 수녀님인데 수녀님이 나한테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카사리아의 10,000평 일도 중요하지만은 여기 아이들이 걸려서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못 먹으니까 바보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영양이 부족하면 바보가 돼요. 1996년, 97년에 북한이 대기근이 왔어요. 그때 너무나 많은 애들이 굶어갖고 걔네들이 지금 20살 정도 된 애들인데 그렇게 바보가 많대요. 지금 수업을 못 따라간대. 영양분이 없어갖고. 근데 이제 이렇게 못 먹으니까 이 카와바에 25,000명 중에 여자애들 중에 바보 애들이 있어. 그 바보 애들이 있으면 동네 남자애들이 이놈도 건드리고 저놈도 건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걸리냐면 에이즈에 걸리는 거야. 에이즈에 걸리면은 애들이 임신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태어나면 에이즈에 걸려서 태어나는 애들이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보통 애들이 태어나면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거두는데 거기도 자기네들이 에이즈 걸리는 걸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해요. 아예 거두질 않아. 그래서 그런 고아 에이즈 걸린 애들이 25명이 있다는 거야. 수녀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이들을 위한 집을 줘달라는 거예요. 또 내가 마음이 약하니까 어떻게 해? 또 줘줬죠. 이 1억 5천을 들여서 여기에 내가 아까 지난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조의금 여기다가 보내갖고 함께 짓는데 함께 했어요.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난 이 집을 갈 때마다 참 좋더라고. 시설도 굉장히 좋고 여기는 미카엘의 집이야. 여기에 고아 아이들이 잠비아는 고아가 없어요. 왜 고아가 없느냐면은 그냥 그 집에서 태어나면 할머니, 할아버지든 이모든 삼촌이 다 키워. 그런데 그런 집일수록 참 애들이 힘들게 살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밥을 못 먹어. 그러니까 여기 한 150명이 와서 밥을 먹고 또 여기서 한 20-30명이 머무르는 미카엘의 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 수녀님이 참 너무너무 예쁘장한 수녀님인데 나무를 그렇게 잘 키워. 그래서 여기 지금 포토로 지금 이 자카란다 카사리아에다가 심을 거를 지금 다 지금 키우고 있죠. 내년에 가면은 내가 이제 그걸 갖고 또 심고 그렇게 이제 작업들을 할 계획을 갖고 있죠. 예. 이게 다 드론으로 하늘에서 찍는 거예요. 드론에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생들이 참 똑똑하더라고요. 자, 이걸 좀 봐요. 자, 잡아봐요. 참 예쁘죠? 요게 우리 미국의 교우들이 와서 그려놓고 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없을 때는 빨간
그냥 철문이었는데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애들이 집에 갈 때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철문 들어가다가 이렇게 꽃동산을 그려주니까. 근데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헬렌이라고 2016년 미국 에미상 애니메이션 수상자예요. 영화는 아카데미는 영화고 텔레비전은 에미상이야. 근데 이 자매님을 내가 만났는데 내가 이제 농담 삼아 얘기하면서 나는 그림을 정말로 못 그린다. 난 정말 그림을 못 그려요. 그래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그림 잘 그리는 사람, 글씨 잘 쓰는 사람, 수학 잘하는 사람,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 세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헬렌 자매가 신부님, 어떻게 신부님이 다 하려고 그러느냐. 내 팔을 신부님 팔이라고 생각하고 써라. 난 그때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잠비아에 너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내가 그림 재능이 없다 그랬더니 신부님 제가 갈게요. 지금 저 디즈니랜드에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가 막힌 이 인재를, 이런 사람을 데려다 쓸 수가 없어. 근데 본인이 비행기 값 다 내고 페인트 값 다 내고 와서 여기 그림 싹 자기 휴가 다 내서 가고, 올해는 남편이 또 회계사인데 기가 막혀. 이 남편도 나한테 갈 때마다 $2,000, $3,000를 모아서 줘요. 신부님 이거 내가 아프리카에 봉헌하려고 따로 이 유대인 회사를 다니는데 따로 아르바이트 해갖고 모은 돈이래. 그래서 가족이 와갖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니까 동네가 달라져. 고아원이 아니야. 예. 참 예쁘죠. 이번 여름에 한 거예요. 요거는 이제 애들이, 중고등학교 애들이 한 거예요. 우리 헬렌, 자기 팔을 쓰라고, 그런 자매. 여기는 이제 타타샤라고 병원이야. 그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빈민가 한가운데 있어갖고 여기에 말라리아, 에이즈 환자들 고쳐주죠. 여기는 치과. 이번에도 치과 선생님들이 12분이 갔어요. 12분이. 그래서 다 치과, 한국에서 장비 다 보낸 거예요. 우리 천사 목포, 광주, 인천, 또 신발 갖고 온 이 서울의 의사, 다 의사 선생님들이 와서 여름에 가서 이렇게 치료를 해주는 거죠. 여기 광명의 의사 선생님이고. 근데 신자가 아니에요. 신자 반, 신자 안 반, 비신자 반 이렇게 가요. 참 여기는 안과, 안과, 여긴 간호사 선생님들. 병원이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병원만은 환자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이거는 아니스라고 대구 가톨릭 수간호사 선생님인데 이제 내년에 은퇴하면은 잠비아에 와서 아예 사신대요. 자, 잡아봐요. 자, 내가 우리 요 선생님을 위한 집도 져주지만은 요 친구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수영이라고 고등학교 3학년이야. 고등학교 3학년인데 작년에 딱 아빠가 안과 의사거든요. 아빠 따라왔는데 이 고등학교 2학년 애가 200만 원을 갖고 왔어. 신부님 이거 아프리카에 쓰세요. 뭐냐? 신부님 제가 바이올린을 연주할 줄 압니다. 그래서 바이올린을 연주해갖고 CD를 만들어서 200장을 팔아갖고 온 거야. 고등학교 2학년 애가. 그런데 이번에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이번에는 얘가 1,700만 원을 갖고 왔어. 야, 이게 뭐냐? 그랬더니 아프리카 잠비아 후원을 위해서 아예 그 공연장을 빌려서 공연을 한 거야. 공연을 해갖고 티켓 값을 다 해갖고 또 공연한다고 그러니까 주위에서 후원하는 것까지 다 해갖고 주위에서 그래갖고 애가 고등학교 3학년이 1,700만 원을 갖고 왔어. 자, 여러분들 자녀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야. 엄마, 나 이번에 여름에 아프리카 봉사 갔다 와고 올게. 그럼 여러분들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너 미쳤어?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 여러분들 공부를 잘하는 게 교육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느냐를 가르치는 게 교육이에요. 난 이 아버지가 정말로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고등학교 3학년이지만 아빠 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1등만, 출세만 이래서 불행한 거예요. 좀 즐겁게 살고 나누고 살고 사람답게 사는 사람,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돈 버는 것만 좋아하고 쓸 줄도 모르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돈만 벌고 못 쓰고 죽는 사람 많이 봐요. 내가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보고 주위에서도 잔뜩 모아놓고 한 푼도 못 쓰는 분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시지 말고 여러분들 쓰세요. 만약에 다 썼는데 그때도 안 죽으면은 그때는 내가 방법을 알려줬잖아요. 그냥 집에 가만히 있어. 근데 나중에 쓰려고 지금 가만히 있지는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얼마든지 나누고 활동하고 여러분들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러시라는 거예요. 참 보물이죠, 보물. 자, 잡아보세요. 내가 한 4년 5년을 다녀보니까 이 빈민가에 가보면은요, 텔레비, 라디오, 전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애들이 학교도 안 다녀. 수녀님들이 여기 이 빈민가에 학교 줘놓고 병원 줘놓고 고아원 줘놓고 그리고 같이 사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 보니까 지구가 아름다운 게 너무 많은데 너무 문화적인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래갖고 화면 저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여기 지금 이 강당만한 화면이야. 이게 학교 운동장이야. 그래서 이번에 라이언 킹, 정글북 이런 거 갖고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찰리 채플린의 무성영화. 그걸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지금 애들이 1,500명이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안 그래도 까만데 까만서 안 보이는 거지. 지금 1,500명이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거야. 여기 지금 1,500명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는 밤 7시 8시만 되면 여기가 거의 5도 6도로 떨어져요. 근데 얘네들이 옷이 전부 다 반팔이야. 추우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손을 이렇게 안에 집어넣어갖고, 아시죠? 우리 옛날에 추우면 옷 집어넣고 막 이랬던 거. 그러면서도 1,500명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가능하다면은 따뜻한 옷을 조금 갖고 가서 아이들한테 선물로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그 변호사 선생님이 신자도 아닌데 아주 이 방송하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하셨죠. 이제 여기 3년 전에 간 거 매년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3년 전께 제일 무난해갖고 갖고 온 거예요. 요하네스버그 공항에 우리가 이제 도착한 거예요. 13시간 비행기를 타고 봉사팀들이 다 도착을 했죠. 다 웃죠? 봉사활동의 특징은 뭐냐면 웃는 거예요. 웃는 거. 저렇게 여름인데도 잠바를 두꺼운 걸 입고 가는 거 추우니까. 잠깐 잡아. 요 친구가 참 재미난 친구예요. 공병대 대위로 제대를 한 거야. 근데 이제 제대를 해갖고 막 놀으려고 그러는데 제대하기 전에 엄마가 아프리카 잠비아에 신청을 해놓은 거야. 그래갖고 그냥 제대하자마자 얼떨결에 따라온 대위에 대위. 이번에 아주 집 짓는데 아주 일을 많이 했죠. 예. 갈 수 없는 그런 때가 있다. 이 요하네스버그 공항. 이분은 천주교 신자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4년째 열심히, 어젯밤에도 의사들 모임을 했는데 새벽 1시에 나한테 전화해갖고 신부님 내년에도 갈게요. 그리고 동영상으로 통화를 했어요. 한국에서 먹을 걸 다 보내요. 한국에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신부님, 저는 재주가 하나도 없어요. 의술도 없고 할 줄 아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나도 봉사하고 싶은데. 왜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밥 해야지. 밥. 왜냐하면 보통 80에서 100명 정도 가면은 10명은 밥을 해야 돼요. 그래갖고 이분들은 새벽 한 5시쯤 일어나갖고 음식을 다 해요. 그래갖고 7시에 미사 끝나고 이제 8시에 밥 먹고, 의사 선생님들은 병원에 가고 대학생들은 농장에 가고 봉사활동 할 때 또 그 밥 해주고 난 다음에 병원에 쫓아가고 또 밥 해주고 그거 하고 또 저녁에 와서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는 모든 게 다 자라. 오이, 토마토, 무, 배추 다 자라.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농사 질 줄 아는 분들은 정말로 신바람 나게 할 수 있어요. 아들하고, 대학생 아들하고 같이 온 엄마예요. 이렇게 양배추도 이렇게, 아주 튼실하죠. 무가 이렇게 커요. 깍두기 같은 거 담아 놓으면, 고춧가루는 우리 생태마을에서 보내니까 이렇게 밥을 먹는 거예요. 3년 전에는 닭장을 져줬어요. 6,000마리 정도 할 수 있는. 겨울에, 그러니까 거기 겨울에 추우니까 대학생들이 가서 농장 목책 쳐주는 일을 했죠. 할 일이 무궁무진해요.
대학생들이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저렇게 목책을. 못질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아이들이 못질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 경운기도 한국에서 다 사서 보내는 거예요. 이 경운기도. 네. 모든 기계는 한국에서 다 보내야 돼요. 네. 여기 이제 직원들이에요. 이분들 한 달 월급이 얼마냐면 8만 원이에요. 8만 원. 한 달. 소는 이제 내가 20마리를 사줬는데 지금 100마리가 됐대. 소는. 예, 많이 됐죠. 예. 염소도 키우고. 아이들이 이제 닭장을 이제 짓는 거예요. 대학생 아이들, 또 그 공병대 대위 출신이 이렇게 해서 닭장을 줘줬죠. 저는 책상에서 공부하는 게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렇게 움직이고 못질하고 저게 바로 교육이에요. 이 여대생들도 얼마나 잘 못질을 잘해요. 저렇게. 저거를 그냥 책상에만 앉아갖고 그냥. 사람은요 머리로 살면 안 되고 몸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행복한 거예요. 이 대학생들이 얼마나 잘 타요. 네. 저렇게 살아야지 행복한 거예요. 맨날 시험 받고 떨어지고 좌절하고 그러지 말고, 비교당하고 그건 행복한 게 아니죠. 저렇게 많이 완성이 됐죠. 예, 머리도 쓰고. 저건 머리 쓴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닭장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닭들이, 그래갖고 한 달에 지금 1,500마리씩 판매를 한다고 그래요. 여기 닭고기 많이 먹거든요, 이 잠비아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산에 이렇게 나무가 많은 거를 대학생들이 전부 이렇게 잘라서 불을 태워갖고 농장을 만들어 준 거죠. 이 동영상도 대학생들이 직접 만드는 거. 자, 잠깐 잡아보세요. 자, 많은 분들이 그 수녀님이 얼마나 이쁘기에 신부님이 돈을 100억씩이나 쏟아 넣어가면서 정성을 쏟느냐고. 이쁘지 않아요, 이 수녀님. 마음이 예쁘고 삶이 예쁜 거죠. 그래서 여기 평창 군수님 사일리지 해주러 나하고 같이 가서 이 농장에서 너무 신이 나갖고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거예요. 네. 이수녀님, 이수녀님 때문에 연결이 된 거예요. 돼지는 한 140마리 정도 지금 키우고 있죠. 피정 오시면 이 돼지고기 먹는 거예요. 그 염소고기 먹고 소고기 먹고. 그럼 뭐 풀 안 먹어요. 자, 요게 지금 잡아봐요. 요게 지금 아까 그 다 내 땅이야. 그런데 거기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야 지금.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여기가 이제 벽돌을 찍으면은 빗물 맞을까봐 그 창고 만드는 거예요. 여기 나무, 그 많던 나무들 다 잘라갖고, 이 포크레인도 우리 교우들이 보내줘갖고 산 돈이에요. 그 돈으로 포크레인. 이번에 또 한 대 더 샀어요. 포크레인. 이게 뿌리가 너무 깊어갖고 뿌리 캐내는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보냈죠. 그래서 잡아봐요. 여기 이제 수녀원 자리가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나무는 다시 내가 이번에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나무 책을 이만큼 사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 다 묘목 구해갖고 이 수녀원에 아주 예쁘게 다시 데코레이션을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제 참 잘생기고 예뻐요. 흑인들이 참 예뻐요. 자, 내가 이번에 참 놀랬던 게, 우리 여기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많이 따라갔는데 얘네들이 너무너무 생각이 우리하고 달라. 병원에 1,000명 정도 오는데 아침에 얘네들이 밥 먹자마자 병원을 가더라고. 왜 이렇게 병원을 빨리 가냐 그러니까 여기 오는 사람들, 밥 먹는 사람들 없다는 거야. 그래갖고 시장에 가고 샌드위치를 사갖고 얘네들이 계란 후라이를 다 해서 샌드위치를 하나씩 다 만드는 거야. 그래갖고 오는 환자들한테, 애들하고 환자들한테 샌드위치 하나씩 다
가는 길에 먹으라고, 굶지 말라고. 그리고 밤에는 또 뜨개질을 해. 애들 머리에 모자 씌워주려고. 그리고 밤에 그냥 모여갖고 수다 떨면서 새벽 1시까지 뜨개질 하면서 이 추우니까 이 모자를 만들어서 애들 머리에 씌워주더라고요. 네, 잡아봐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아주 인상적인데, 여기 은산샤라는 초등학교인데 700명의 여긴 무료 학교예요. 무료 학교. 빈민가에 있는 무료 학교. 수녀님들이 하는데 얘네들은 검정고시를 봐야 돼. 근데 100% 다 합격한다고 그래요. 네. 근데 참 이 학교가 좁으니까 3부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학교도 책도 보내주고 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여기에 운물이, 이 하나의 봉헌이 700명한테 이렇게 행복한 공간을 줄 수 있구나. 그거를 제가 느꼈죠, 이번에. 그래서 이제 중자장것도 잡으면서 삶의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인생은 재미있고 의미 있어야 된다고. 저게 얼마나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일이에요. 처음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신부님 개업이들이 일주일 동안 문 닫고 거의 11일 동안 문 닫고 갔다 오는 거 처음엔 두려워하더라고요. 근데 갔다 와도 안 망하거든. 병원 안 망하거든. 근데 삶의 기쁨은 충만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이거 안 하면은 망할 것 같아도 안 하고 해도 절대 안 망해요. 제발 여러분들 그 두려워할 거 하나 없어요. 예. 그리고 난가 밥 안 먹고 그렇게 도끼질을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내가 내 눈에 봐도 힘든 게 보여. 또 한 분은 팔 하나가 없어. 팔 하나가 없는데도 한 손으로 도끼질을 하는 거예요. 참 그걸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얼마나 많은 걸 누리고 살아요. 얼마나 풍요로워. 그런데 정말로 이 행복한 거를 감사하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맨날 뭐가 그렇게 불만이라, 이거 달라고 그러고 저거 달라고 그러고 이미 다 줬는데 하느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에 비하면은 여러분들은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호강에 요강을 타고 다니고 있는 거야. 지금 호강에 요강을 타고 다니고 있는 거야. 우리들이 입고 있는 옷, 여러분들이 집에서 누리고 있는 것, 자동차, 냉방, 난방, 냉장고, 이 사람들은 꿈도 못 꾸는 걸 우리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6.25 끝날 땐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다니까요. 이 나라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기적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부심 가져도 돼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 자부심 가져도 되고, 이 나라 일으킨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 나라 일으킨 할머니 할아버지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근데 나라만 일으켜 놓고 우리끼리만 서로 나쁜 짓 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문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참 짠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돼지가 한 마리에 얼마냐면 8만 원이야. 8만 원. 큰 거 한 마리가 8만 원이야. 그래서 내가 돼지 3마리를 잡아서 돼지고기 잘 먹는데요. 3마리를 잡아갖고 원래는 오후 5시에 일이 끝나야 되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4시에 일이 끝났어. 그래갖고 내가 이 친구들한테 얘기했어. 내가 오늘 돼지고기 3마리 잡아갖고 돼지고기 내가 다 맛있게 구워줄 테니까 가자. 그래갖고 이게 무슨 대단한 얘기가 아니야.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우리 이용훈 주교님하고 알릭 반달 주교님하고 아주 계약서까지 썼어요. 신학교를 줘주기로.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어려운 나라의 그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 우리 교우들도 알고 자부심 가지시고, 또 가능하다면 함께 봉사해 주시고 동참해 주신다면은 앞으로 더 아름다운 세상 이루어져 나가지 않을까. 제가 성서 강의 때 마지막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은 퇴보하는 게 아니라 발전하고 있다. 세상은 하느님이 우리를 싫어하는 쪽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쪽으로 건강하게 발전하고 있다. 큰 역사의 테두리를 본다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정말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하늘에서와 같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고, 이게 아마 잠비아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말 씨를 뿌리느냐, 아니면은 상대방 기분 나쁘게 하는 말투를 던지느냐, 이 이야기를 3주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가장 상처 주는 말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끼리 서로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기분 나쁠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이렇게 뭐 감정적으로 생각하거나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느냐면, 지금 종자가 다른 종자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마음이 좀 편안해요. 저 사람이 날 미워해서 그러는 게 아니다. 더욱이 여성이라는 이 성은, 제가 남성이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여성은 참 신비한 존재. 여자는요, 생리를 하고 난 다음에 1일부터 18일까지 점점 기분이 좋아진대요. 점점 18일에서부터 21일 사이까지는 기분이 최고래요. 최고. 네. 최고인데 21일부터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해. 생리할 때 되면 완전히 그 여자가 아니야. 원래 생각했던 그 여자가 아니야. 완전히 새로운, 완전히 짐승이 하나 나와갖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기분이 좋고 나쁘고 너무 분명해요. 좋을 때는 한없이 좋고, 나쁠 때는 또 한없이 나쁜 경우가 있어요. PMT라고, 이게 그 여자는 그 생리 전 긴장감이 있대요. 이 현상이 있어갖고 여자의 감정을 남자들이 내 말로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게 이 주기를 몰라서 그래요. 더욱이 여자가 한 18일에서 21일 사이는 기분이 얼마나 좋으냐면은, 처녀 때도 이때 만약에 파티장에 가고 술을 먹는데 남자를 보면은요, 모든 남자가 다 멋있게 보인대. 그래갖고 그냥 이때 그냥 술 먹고 호텔에 다음날 아침에 깨보면, 어머머 내가 미쳤어,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일이 이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렇게 부부들 보면 너무 예쁜 여자하고 이상하게 생긴 남자가 부부로 사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18일에서 21일 사이에 만난 경우에, 이 경우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도 같이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뭐 번개 맞은 사랑, 운명 같은 사랑,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결혼할 때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결혼하고도 계속 이 주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답답한 거. 저 여자가 왜 저러나, 느닷없이 왜 신경질을 부리지? 또 느닷없이 너무너무 잘하고. 이런 주기, 본인들도 아마 그런 주기에 대한 인식이 있으실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복잡한 것 같아.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복잡해도 몰라도 됐어요. 그냥 참고 살고, 그냥 견디고 살고, 성당에서 십자가 생각하고 참으라고 그러면은 그냥 참고. 그리고 옛날에 제가 20년 전만 해도 신부님 남편이 때려요, 남편이 바람 펴요, 그러면 저도 그랬어요. 참고 살으라고. 왜? 참고 좀만 참으면 죽으니까 그냥. 죽으니까 참고 살라고 그랬어요. 그 옛날엔 더 했죠. 그 옛날에는 100년 전, 200년 전에는 참고 살면 둘 중에 하나, 아무나 빨리 죽으니까 그냥. 근데 요즘은요, 한 40살 된 사람이 남편이 때려요, 바람 펴요, 빚만 만들어놔 이러면요, 참고 살라고 얘기하기가 참 두려워요. 왜냐하면 참고 10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또 다른 형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는 남자라는 이 동물을, 짐승을, 종자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남편을 이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생겨먹은 게 어떻고, 또 여기 있는 우리 형제님들은 여자가 생겨먹은 게 그러면 훨씬 좀 덜 싸울 거예요. 덜 크크크 치치치 카카카 된다니까. 그런데 이제 부부끼리도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만은 여러분들 자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자녀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엄마들은 참 편안하게 교육해요. 딱 한마디만 하면 되니까. 공부해. 이건 절대 교육이 아니에요. 절대 교육이 아니에요. 작년 3월 13일 날 고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가 엄마를 죽였어요. 목으로 칼을 찔러서. 그런데 얘가 전국 4천등 하는 아이였대요. 모의고사에. 전국. 근데 엄마는 전국 1등 하라고 그래요. 전국 1등. 나는 전교 1등은 들어봤어도 전국 1등은 처음 들어봤어요. 전국. 자식한테 전국 1등을 하라고 강요한 엄마는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얘는 전국
전국 4,000등이면요 서울대 들어가요. 왜냐면 1년에 서울대 4,000명 정도 뽑거든요. 4,000명 정도 뽑으면 뭐 카이스트, 경찰대 뭐 이런 데 다 빠지면은요 서울대 들어가고도 남아요. 그런데 얘는 전국 63등으로 고친 거야. 63등인지 62등인지. 내가 고등학교 때 반에서 받은 등수야 얘가야. 고등학교. 그런데 엄마가 이 성적표를 받아보고 아이를 야구방망이 골프채로 8시간을 두들겨 팼다는 거예요. 엄마가 전국 1등 하라고 그랬더니 왜 전국 62등 하느냐. 근데 3월 14일이 무슨 날이냐면 학부용 진학 상담하는 날이야. 얘는 전국 62등도 8시간 두들겨 맞았는데 이거 전국 4,000등 걸리면은 나는 죽는다. 그래갖고 엄마를 미리 죽인 거예요. 얘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1차 재판 끝났어요. 3년형인가 지금 나왔어요. 나는 얘는 엄마를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시험 감독관을 죽인 거예요. 시험 감독관을. 근데 우리는 자녀들한테 공부하라는,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인생에 대한 철학, 삶의 진리 이런 얘기 전혀 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공부하라. 무조건 공부하라 그래. 그러니까 애들이 왜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부모가 하라고 그러니까 지겨워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지겨운 거예요. 부모가 지겹고 부모하고 말을 섞기 싫고. 여러분들 맨날 초등학교 이제 한 5학년만 되면은 남편이 맨날 술 먹고 들어와. 남편이 요즘 경기가 안 좋아갖고 400만 원을 벌어야 되는데 150만 원밖에 못 벌어. 400만 원을 벌었는데 150만 원밖에 못 벌어. 그래갖고 남편이 걱정이 돼갖고 맨날 술을 먹고 들어와요. 그러면은 엄마가 한다는 소리가 그래요. 지겨워 죽겠어. 뭐하러 나하고 결혼했어. 술하고 결혼하지. 내가 이혼을 하든가 말든가 해야지. 아빠는 맨날 술 먹고 들어오고. 초등학교 5학년만 되면은 여자의 초등학교 5학년 애들 눈치가 빨라요. 아, 우리 집이 지금 심각하구나. 엄마 아빠가 곧 이혼하면 나는 엄마하고 살아야 될까 아빠하고 살아야 될까 고민해요. 아빠가 밤 10시에 술이 취해갖고 들어왔어. 그래도 딸이라고 아빠 들어왔냐고. 아빠 오셨어요? 아빠가 한다는 소리가 우리 딸 이리 와. 아빠가 안아줄게. 걱정하지 말고 넌 들어가서 공부해. 이 아빠가 다 알아서 할게. 아니 엄마는 이혼한다는데 뭘 다 알아서 한다는 거야. 근데 엄마는 지겨워 죽겠어. 내가 이혼하든지 말든지 이런 소리 하면요 얘는 마음 잡고 공부 못합니다. 공부하란다고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지혜로운 엄마는 어떤 엄마인 줄 알아요? 남편 술 취해갖고 들어오면은 방에다 뉘어놓고 근심 어린 얼굴로 쳐다보는 초등학교 5학년 딸아, 아빠가 맨날 술 먹고 들어오니까 걱정되지? 엄마 나 걱정돼. 아빠가 왜 저래 조금? 사실은 아빠가 요즘 경제가 좀 어렵지 않니? 너도 알다시피 지금 유럽의 그리스 사태 터졌잖아. 그리고 이란 핵무기 때문에 지금 석유값이 자꾸 올라가고 있어. 그리고 미국은 리먼 브라더스 경제 위기가 왔잖아. 이렇게 어려운 경제 위기가 와서 아빠가 한 달에 400을 벌어야 되는데 150밖에 못 벌어. 근데 너도 알다시피 우리 핸드폰 네 식구 쓰면은 20만 원이야. 그 다음에 전기세 10만 원이야. 그 다음에 아빠 차 운행하고 우리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다니는 거 30만 원이야. 우리가 라면만 먹고 살아도 60만 원이야. 네 학원비, 동생 학원비 50만 원 들어가.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아파트 부금 100만 원 들어가. 한 달에 최소한 250은 있어야 되는데 150밖에 6개월 동안 아빠가 지금 이렇게 우리 집이 마이너스야. 그래서 아빠가 저렇게 근심 걱정이 돼서 저렇게 술을 먹고 들어오니 네가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 얘는 방에 들어가서 고민해요. 우리 집을 위해서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될까 고민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한테 이런 얘기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하지 않고 너는 들어가서 뭐 하라고 그래? 공부하라 그래.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초등학교 1학년만 되면은 왜 우리가 이 초막절을 지내야 되는지, 왜 우리가 과월절을 지내야 되는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살았고 엄마 아빠는 어떻게 살았고 다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들은, 이스라엘 애들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철드는 거예요. 우리 역사, 이런 역사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구나. 제가 지난 3월 달에 내가 이제 다음 겨울에 저기 12월 달에 그 강의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3월 달에 이스라엘에 초청을 받아서 갔다 왔어요. 근데 마침 내가 그 사막 체험을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영재 아이들이 거기 왔었어요. 천재 아이들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고등학교 3학년 18살만 되면요 무조건 군대 가야 돼요. 3년. 남자고 여자고 다 3년. 근데 걔네들이 전부 다 의대 합격한 애, 공군사관학교 합격한 애, 다 그런 애들이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니네들은 18살만 되면은 군대를 간다는데 너희들 정말 군대 가고 싶느냐? 내가 물어봤는데 걔네 눈빛이 반짝반짝 거리면서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가고 난 기쁘게 가겠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역사, 의식, 가정의식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들은 20년 동안 역사 얘기도 안 듣고 사람 살아가는 도리 얘기도 안 듣고 무조건 뭐만 하라고 그래? 공부만 하라고 그래. 제가 얼마 전에 내 친구의 친구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 세상 떠난 사람 여자예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딸이 있고 대학교 1학년 아들이 하나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엄마가 딸을 깨워야지 딸은 일어나서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근데 10시가 됐는데 엄마가 안 깨운 거야. 엄마가 왜 나를 안 깨웠지? 10시가 됐는데 부엌에 가보니까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아들이 이제 올라왔죠. 지방대학 다니면서. 아들이 올라왔는데 아들이 장례 때 하나 울질 않더래요. 우리 친구가 가서 보니까. 그리고 그냥 슬퍼하질 않더래요. 그런데 장례하는 날 아빠한테 그러더래요. 아빠, 나 내일 MT가 있는데 나 그거 꼭 가고 싶은데 나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나 내일 MT 가게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철이 안 들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얘가 철이 왜 없을까요? 누가 이렇게 철없이 키웠을까요? 부모가 철없이 키운 거예요. 뭐 하라고 그런 거야? 공부하라고 그러는 말 외에는 한 얘기가 없는 거예요. 공부하라는 얘기. 우리 집에 이 형제가 4형제. 근데 우리 둘째 형이 머리가 나빠요. IQ가 99에. 난 126인데. 근데 우리 둘째 형이 중학교 1학년 때 어느 날 갑자기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반에서 1, 2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고등학교 가고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 하고 요즘 아주 그냥 번듯한 회사의 사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3년 전에 형한테 물어봤어요. 형은 IQ가 자기 항상 그러니까 난 99밖에 안 된다고. 형은 IQ가 99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사회에서 이렇게 정말로 남들 부러워하는 자리까지 올라갔느냐고. 왜 IQ가 99밖에 안 되는데 왜 갑자기 공부를 잘하느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근데 형이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더라고. 형이 신부님,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간 수술했어요. 큰 간 수술을 했어요. 난 초등학교 4학년 때 기억나요. 아버지 병원에 가면 천도복숭아 따먹었던 거 기억나요. 그리고 아버지가 퇴원을 하고 다음날 허리를 구부리고 출근을 하시더래요. 근데 우리 형이 보니까 어머니가 그랬대. 여보, 며칠 쉬었다가 나가라고. 그렇게 허리를 구부리고 어떻게 출근을 하느냐고. 근데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나는 내 자식 먹여 살리고 공부시키려면 오늘부터 나가야 된다고. 그래 일주일 동안 이 99짜리 IQ가 지켜본 거예요. 일주일 동안 지켜보면서 자기가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저 아버지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건 공부다. 그래갖고 이 99 IQ가 코피가 터져가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내가 봐도 그때부터 효자인데 지금까지도 효자예요. 왜? 부모의 삶에 동참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녀를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동참시키세요? 어제 내가 평창에서 강의를 했는데 할머니 한 분이 평생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했대. 자식한테 먹여주고 채워주는 거 외에는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는요 10마디 알아듣는데요. 기다려, 앉아, 손, 엎드려, 이 정도 알아듣는데요. 그리고 원숭이는 한 30마디 알아듣는데 자기네들끼리도. 사람은 적어도 하루 한 집에서 살면서 10,000마디는 해야 된대요. 근데 우리가 자녀들한테 무슨 얘기해? 일어나, 밥 먹어, 학교 가, 숙제, 공부해, 시험은 10마디 정도밖에 안 한 거야. 20년 동안. 어떤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 사람을 사랑하는 거, 살아가면서 사람의 도리, 우리 집안의 내력, 그런 얘기 생전 안 하는 거야. 생전. 내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 내가 어떤 갈등 속에서 사는지, 아빠하고 어떤 추억이 있는지 그런 거 전혀 모르는 거예요. 밥만 먹여주는 그러니까 10마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를 키우면서 계속 들어가서 공부해 10마디 이상 안 한 이 집은 무슨 집이냐? 개 같은 집이에요. 개 같은 집. 사람 집이 아니에요. 사람 집이 아니에요. 다정한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 둘째 아들은 정말 그때부터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효자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보다 신부가 됐으면 더 잘 살았을 거예요, 둘째 형이. 근데 큰 형은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휴가를 이제 우리 생태마을, 요즘은 이제 거의 못 오시는데 휴가를 오면 이제 누나, 큰아들, 둘째 아들이 돌아가면서 모시고 와요. 근데 이제 큰아들도 자기도 조그만 공장을 하는데 막 이제 바쁘니까 바쁜 와중에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오는 거 아니에요. 오다가 어머니가 아이고 얘야 묵주를 까먹었다 그러면 신경질을 부린대요.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고. 지금 일주일만 손가락으로 하고 오라고 그냥. 그런데요. 근데 둘째 아들은 어머니가 딱 이제
이제 아들 둘째 아들이 태우고 평창에 오다 얘야 묵주를 까먹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은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톨게이트 앞에서도 그런데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차 돌리면 되죠 뭐. 그리고 그 차를 돌려갖고 30분 동안 집에 가서 그 묵주를 찾아서 모셔다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불편한 게 싫은 거야. 왜? 이 자식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누구의 삶에 동참한 거야? 부모의 삶에 동참한 거야.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언제부터 삶에 동참시켰어요? 부모가 속이 썩는지 아빠가 힘든지 고통스러운지 그런 건 하나도 얘기 안 하잖아요. 그리고 너는 뭐만 하면 돼? 공부만 하면 되는 거야. 저는 요즘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거칠다 그래요. 왕따, 그 다음에 학원 폭력, 성폭력, 그 굉장히 뭐 아주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다 집안에서 교육이 잘못, 말이 안 통해서 그래. 부모가 진리를 애들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진리를.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도 알려줘야 되고. 근데 그런 얘기 생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무슨 대책 막 낼 때 정말로 한심해요. 그런 대책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저는 중학교 때 성당을 이틀 갔어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뭐 이틀 간 게 아니라 6일이면 6일 다 갔죠. 7일이면 7일 다 갔어요, 성당. 매일 가서 성당 살았어요. 그 성당 가면은 매일 교리 배우고, 거룩한 거 배우고, 진리 배우고, 사람 사랑하는 거 배우고, 사람 배려하는 거 배우고, 그랬잖아요. 학원이 무슨 학원이야. 토요일 날에는 맨날 친구들하고, 이 순교자 성월에는 유대철, 내가 그때 주인공 됐었어. 유대철 연극하고, 성탄 때는 또 저기 뭐 성가 연습하고, 문학적으로 심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아이들이 거룩하고, 그 중에 또 뭐 신학교 간 뭐 학사님 있으면 그 학사님 너무너무 부러우면 나도 한번 신부로 살아볼까? 또 수녀원 간 사람 있으면 또 이 여자아이들도 나도 저렇게 아름다운 수도자로 살아볼까?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요. 근데 우리 천주교만 그런 게 아니라 자라보면 교회 다니는 애들, 절에 다니는 애들 다 그렇게 자랐어요. 그러니까 심성이 예쁘게 자라는 거죠. 근데 요즘 애들은 뭐만 해요? 공부만 해요. 그러니까 심성이 예쁘게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대책을 발표해봐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 똑똑한 정치인이라면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신앙생활 하게 해야 돼요. 똑똑한 정치인들이라면. 그 문화생활 하게 해야 돼, 애들이. 절대 공부를 하면 안 돼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그렇게 잘하면은 우리 사회가 굉장히 건강해지고 거룩해지고 진리가 충만한 나라가 될 거예요. 공부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자식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해도 대화를 해본 적이 있어야지 대화를 할 거 아니야. 공부하라는 말 외에는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엄마 명동에 어때? 좋았어? 좋았어. 어떻게 좋았어? 그냥 좋았어. 넌 들어가서 빨리 공부해. 자, 그렇다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대화를 잘할 수 있을까?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들어라. 우리가 이게 부족해요. 듣는 게 부족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듣는 게 부족해. 제가 평택에서 본당 신부할 때 교우가 한 5,000명 됐었어요. 본당 신부 혼자 하는데 하루에 고해성사를 200명, 300명이 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 막 교우들이 1분 이상 고해라 막 신경질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그냥 신부님 내가 6.25 때 시집 와갖고 그냥 독자 집에 시집을 왔는데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놈이 독자라고 내가 너무 오냐오냐 해서 키우다 보니까 이놈을 장가를 보냈는데 이놈이 이혼을 해갖고 손자를 나한테 맡겨갖고 내가 지난주에 그 손자 찾으러 다니느냐고 주일미사를 빠졌어요. 아, 주일미사 빠졌는데 왜 6.25 전쟁부터 시작을 해. 내가 그래요. 저 교우들한테 항상 교육할 때 죄는 간단히 죄 진 것만 얘기해라. 과정은 설명하지 말고. 그러니까 참 교우들도 죄 결론만 얘기하는 게 참 답답할 거 아니야. 고해소에서 그 답답한 속을 털어놔야 되는데 신부님은 막 200명, 300명 주름 기다리고 있고. 근데 내가 능평이라는 데 본당 신부를 딱 갔는데 교우가 500명이야. 딱 10분의 1이야. 고해소에 들어가고 성물돌 끝났는데도 들어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고해소에 딱 들어오면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갖고 신부님 저 시어머니를 미워했어요. 그럼 평택에서는 4계명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그랬는데 미워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 생각하고 시어머니한테 잘해라. 딱 간단해. 그렇게 했는데 능평에서는 이 자매 나가면 이제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이 자매랑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내가 뭐라 그러냐면, 왜 시어머니를 미워하는데요? 뭐 내가 시집을 왔더니 그냥 손자하고 그냥 고모하고 그냥 남편만 하고 나는 그냥 완전히 식모 취급하고 친정에도 못 가게 하고, 그러면 안 되지. 그 시어머니 며느리한테 밥 얻어먹으면서 정신 나간 시어머니네? 그러면은 그 자매가 신이 나는 거지. 신이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혼수살림 얼마나 구박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정말 늙으면 그거 정말 다 그래. 하여튼 자매님 참 그런 집에서 힘들게 산다 그러면 막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시어머니 욕을 파가지로 해요. 그러면서 자매가 신부님 이렇게 시어머니 욕해도 되느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여긴 비밀이 지켜지는 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한 20분 정도 막 시컷 시어머니 욕하면은요, 대부분의 며느리들이 뭐라 그러냐면, 신부님 꼭 시어머니가 있어서 불편한 것만은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애도 봐주고 반찬도 이런 거 저런 거 해줄 때는 나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신부님 이번 사순절을 맞이해서 내가 우리 성가정 만들려니까 내가 시어머니한테 내가 잘할게요. 뭐 잘하면 좋죠. 반찬도 맛있게 하고 한 번 더 웃으면서 얘기할게. 훌륭하십니다.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느냐고. 그러면 자기가 고해하고 자기가 훈화하고 자기가 보속하고 자기 결심까지 다 하기가 나가. 말은요, 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무슨 상담할 때 지적질할 필요 하나 없어요. 나이 50, 60 넘어갖고 너 그러니까 네가 그 꼴로 사는 거야. 그러면 그 자기 속 얘기하는 사람이 너 그러니까 그 꼴로 사는 거야. 그럴 때 맞아. 내가 그래서 내가 이 꼴로 사나 보다. 그럴 것 같아.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당연히 기분 나빠하죠. 당연히. 우리 집에 많은 그 중고등학교 학교 다니기 싫어하는 애들을 데리고 와요. 요즘 내가 바빠서 거의 상담을 못 하는데 데리고 오면은 얘가 학교를 안 간다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애가 학교를 관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많은 경우 상담을 하면은 거의 90%는 그랬던 것 같아요. 너 학교 많이 다니기 싫으니? 네, 다니기 싫어. 그럼 관둬. 뭐 다니기 싫도. 신부님한테 다니라고 설득하러 데리고 왔는데 신부님이 뭐라 그래? 나는 이제 그렇게 마음 먹고 애가 오는 거예요. 저 엄마가 날 저기까지 데려간 거는 나를 학교를 다시 다니게 설득을 시키려고 저 신부를 만나게 해주는구나. 근데 내가 관둬. 뭐하러 다녀? 내가 엄마한테 자세히 얘기해 줄 테니까 너 관둬. 근데 왜 다니기 싫은데 이거 이유가 뭐야? 그럼 공부도 따라가기 힘들어. 그래, 맞아. 한번 따라지면 그건 못 따라가. 너 있잖아. 너는 머리로 살 놈이 아니라 내가 보기 몸으로 살 놈이다. 너 우리 생태마을에 와갖고 농사나 져라. 그러면 이제 자기 친구 얘기, 부모한테 섭섭한 얘기 다 해요. 그럼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거 다니기, 너 수업 시간에 조는 이유가 있지. 이해를 해야지 알아서 볼 거 아니야. 이해도 안 되는데 눈 뜨고 쳐다보고 있는 거 쉽지 않지. 신부 그거 어떻게 알았냐. 다 내가 옛날에 해봐서 알아. 한 1시간 동안 얘 공감, 동감 해주고 고개만 끄덕여주면요, 얘네들이 거의 끝날 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신부님 막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중학교는 졸업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야. 중학교 졸업할 필요 없어. 나중에 네가 철 들으면 졸업해도 돼. 자퇴 그냥 하는. 그래갖고 이 엄마 아빠가 작년에 날 따라와서 자기 딸이 7월 23일 날 세상을 떠났는데 7월 23일 날 딸을 위해서 샘을 판 거예요. 딸을 위해서. 근데 낮부터 이 샘을 파는데 밤에 이 샘이 터졌는데 그 부부가 자기 딸이 마치 아프리카에서 다시 생명이 샘솟는 것 같은 그런 큰 기쁨을 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LA 교우들이 3분이 샘을 3개를 파줬어. 샘만 파놓으면 농사를 건기 때도 지을 수 있거든요. 얼마 전에 질환지교를 꿈꾸며라는 글을 쓴 우리 유안진 교수님을 만났는데 본인도 샘을 지금 아프리카에 9개를 팠대요. 아버지 거, 어머니 거, 시아버지 거, 시어머니 거, 이렇게 의미 있는 샘들을 많이 파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정말로 이제는 내가 뭔가 세상에 나누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은 의미를 두고 지금 샘 파달라고 나한테 연락 오는 데가 너무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물론 잠비아뿐만 아니라 인도 이런 데도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웬만하게 나무가 있으면은 50m, 100m만 내려가면 물을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아주 본화의 샘이에요. 이게 다 농토예요.
이건 성당이에요. 이 나무들이 10년 정도 자란 거래요. 근데도 이렇게 커요. 자, 요거는 라파엘의 집, 이건 미카엘의 집이에요. 여기가 카와베라는 빈민가인데 25,000명이 살아요. 근데 에이즈 환자가 1,600명이야. 에이즈 환자가. 예. 우리가 여기를 가는 거예요. 매년 여기를 가는데 재작년에 수녀님이 여기 담당하는 마들렌이라는 수녀님이 의사 수녀님인데 수녀님이 나한테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카사리아의 10,000평 일도 중요하지만은 여기 아이들이 걸려서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못 먹으니까 바보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영양이 부족하면 바보가 돼요. 1996년, 97년에 북한이 대기근이 왔어요. 그때 너무나 많은 애들이 굶어갖고 걔네들이 지금 20살 정도 된 애들인데 그렇게 바보가 많대요. 지금 수업을 못 따라간대. 영양분이 없어갖고. 근데 이제 이렇게 못 먹으니까 이 카와바에 25,000명 중에 여자애들 중에 바보 애들이 있어. 그 바보 애들이 있으면 동네 남자애들이 이놈도 건드리고 저놈도 건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걸리냐면 에이즈에 걸리는 거야. 에이즈에 걸리면은 애들이 임신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태어나면 에이즈에 걸려서 태어나는 애들이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보통 애들이 태어나면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거두는데 거기도 자기네들이 에이즈 걸리는 걸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해요. 아예 거두질 않아. 그래서 그런 고아 에이즈 걸린 애들이 25명이 있다는 거야. 수녀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이들을 위한 집을 줘달라는 거예요. 또 내가 마음이 약하니까 어떻게 해? 또 줘줬죠. 이 1억 5천을 들여서 여기에 내가 아까 지난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조의금 여기다가 보내갖고 함께 짓는데 함께 했어요.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난 이 집을 갈 때마다 참 좋더라고. 시설도 굉장히 좋고. 여기는 미카엘의 집이야. 여기에 고아 아이들이, 잠비아는 고아가 없어요. 왜 고아가 없느냐면은 그냥 그 집에서 태어나면 할머니, 할아버지든 이모든 삼촌이 다 키워. 그런데 그런 집일수록 참 애들이 힘들게 살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밥을 못 먹어. 그러니까 여기 한 150명이 와서 밥을 먹고 또 여기서 한 20-30명이 머무르는 미카엘의 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 수녀님이 참 너무너무 예쁘장한 수녀님인데 나무를 그렇게 잘 키워. 그래서 여기 지금 포토로 지금 이 자카란다 카사리아에다가 심을 거를 지금 다 지금 키우고 있죠. 내년에 가면은 내가 이제 그걸 갖고 또 심고 그렇게 이제 작업들을 할 계획을 갖고 있죠. 예. 이게 다 드론으로 하늘에서 찍는 거예요. 드론에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생들이 참 똑똑하더라고요. 자, 이걸 좀 봐요. 자, 잡아봐요. 참 예쁘죠? 요게 우리 미국의 교우들이 와서 그려놓고 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없을 때는 빨간 그냥 철문이었는데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애들이 집에 갈 때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철문 들어가다가 이렇게 꽃동산을 그려주니까. 근데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헬렌이라고 2016년 미국 에미상 애니메이션 수상자예요. 영화는 아카데미는 영화고 텔레비전은 에미상이야. 근데 이 자매님을 내가 만났는데 내가 이제 농담 삼아 얘기하면서 나는 그림을 정말로 못 그린다. 난 정말 그림을 못 그려요. 그래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그림 잘 그리는 사람, 글씨 잘 쓰는 사람, 수학 잘하는 사람,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 3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헬렌 자매가 신부님, 어떻게 신부님이 다 하려고 그러느냐. 내 팔을 신부님 팔이라고 생각하고 써라. 난 그때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잠비아에 너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내가 그림 재능이 없다 그랬더니 신부님 제가 갈게요. 지금 저 디즈니랜드에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가 막힌 이 인재를, 이런 사람을 데려다 쓸 수가 없어. 근데 본인이 비행기 값 다 내고 페인트 값 다 내고 와서 여기 그림 싹 자기 휴가 다 내서 가고, 올해는 남편이 또 회계사인데 기가 막혀. 이 남편도 나한테 갈 때마다 $2,000, $3,000를 모아서 줘요. 신부님, 이거 내가 아프리카에 봉헌하려고 따로
회사, 이 유대인 회사를 다니는데 따로 아르바이트 해갖고 모은 돈이래. 그래서 가족이 와갖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니까 동네가 달라져. 고아원이 아니야. 예. 참 예쁘죠. 이번 여름에 한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요거는 이제 애들이, 중고등학교 애들이 한 거예요. 요 우리 헬렌, 예, 자기 팔을 쓰라고, 그런 자매. 여기는 이제 타타샤라고 병원이야. 그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빈민가 한가운데 있어갖고 여기에 말라리아, 에이즈 환자들 고쳐주죠. 여기는 치과. 이번에도 치과 선생님들이 12분이 갔어요. 12분이. 그래서 다 치과, 한국에서 장비 다 보낸 거예요. 우리 천사 목포, 광주, 인천, 또 신발 갖고 온 이 서울의 의사, 다 의사 선생님들이 와서 여름에 가서 이렇게 치료를 해주는 거죠. 여기 광명의 의사 선생님이고. 근데 신자가 아니에요. 신자 반, 신자 안 반, 비신자 반 이렇게 가요. 참, 여기는 안과. 안과, 여긴 간호사 선생님들. 병원이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병원만은 환자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이거는 아니에스라고 대구 가톨릭 수간호사 선생님인데 이제 내년에 은퇴하면은 잠비아에 와서 아예 사신대요. 자, 잡아봐요. 자, 내가 우리 요 선생님을 위한 집도 져주지만은 요 친구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수영이라고 고등학교 3학년이야. 고등학교 3학년인데 작년에 딱 아빠가 안과 의사거든요. 아빠 따라왔는데 이 고등학교 2학년 애가 200만 원을 갖고 왔어. 신부님 이거 아프리카에 쓰세요. 뭐냐? 신부님 제가 바이올린을 연주할 줄 압니다. 그래서 바이올린을 연주해갖고 CD를 만들어서 200장을 팔아갖고 온 거야. 고등학교 2학년 애가. 그런데 이번에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이번에는 얘가 1,700만 원을 갖고 왔어. 야, 이게 뭐냐? 그랬더니 아프리카 잠비아 후원을 위해서 아예 그 공연장을 빌려서 공연을 한 거야. 공연을 해갖고 티켓 값을 다 해갖고 또 공연한다고 그러니까 주위에서 후원하는 것까지 다 해갖고 주위에서 그래갖고 애가 고등학교 3학년이 1,700만 원을 갖고 왔어. 자, 여러분들 자녀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야. 엄마, 나 이번에 여름에 아프리카 봉사 갔다 와고 올게. 그럼 여러분들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너 미쳤어?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 여러분들 공부를 잘하는 게 교육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느냐를 가르치는 게 교육이에요. 난 이 아버지가 정말로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고등학교 3학년이지만 아빠 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1등만, 출세만 이래서 불행한 거예요. 좀 즐겁게 살고 나누고 살고 사람답게 사는 사람,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돈 버는 것만 좋아하고 쓸 줄도 모르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돈만 벌고 못 쓰고 죽는 사람 많이 봐요. 내가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보고 주위에서도 잔뜩 모아놓고 한 푼도 못 쓰는 분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시지 말고 여러분들 쓰세요. 만약에 다 썼는데 그때도 안 죽으면은 그때는 내가 방법을 알려줬잖아요. 그냥 집에 가만히 있어. 근데 나중에 쓰려고 지금 가만히 있지는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얼마든지 나누고 활동하고 여러분들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러시라는 거예요. 참 보물이죠, 보물. 자, 잡아보세요. 내가 한 4년 5년을 다녀보니까 이 빈민가에 가보면은요, 텔레비, 라디오, 전기 아무것도 없어요. 애들이 학교도 안 다녀. 수녀님들이 여기 이 빈민가에 학교 줘놓고 병원 줘놓고 고아원 줘놓고 그리고 같이 사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 보니까 지구가 아름다운 게 너무 많은데 너무 문화적인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래갖고 화면 저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여기 지금 이 강당만 원 화면이야. 이게 학교 운동장이야. 그래서 이번에 라이언 킹, 정글북 이런 거 갖고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찰리 채플린의 무성영화. 그걸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지금 애들이 1,500명이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안 그래도 까만데 까만서 안 보이는 거지. 지금 1,500명이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거야. 여기 지금 1,500명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는
밤 7시, 8시만 되면 여기가 거의 5도, 6도로 떨어져요. 근데 얘네들이 옷이 전부 다 반팔이야. 추우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손을 이렇게 안에 집어넣어갖고, 아시죠? 우리 옛날에 추우면 옷 집어넣고 막 이랬던 거. 그러면서도 1,500명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가능하다면은 따뜻한 옷을 조금 갖고 가서 아이들한테 선물로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그 변호사 선생님이 신자도 아닌데 아주 이 방송하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하셨죠. 이제 여기 3년 전에 간 거, 매년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3년 전께 제일 무난해갖고 갖고 온 거예요. 요하네스버그 공항에 우리가 이제 도착한 거예요. 13시간 비행기를 타고 봉사팀들이 다 도착을 했죠. 다 웃죠? 봉사활동의 특징은 뭐냐면 웃는 거예요. 웃는 거. 저렇게 여름인데도 잠바를 두꺼운 걸 입고 가는 거, 추우니까. 잠깐 잡아. 요 친구가 참 재미난 친구예요. 공병대 대위로 제대를 한 거야. 근데 이제 제대를 해갖고 막 놀으려고 그러는데, 제대하기 전에 엄마가 아프리카 잠비아에 신청을 해놓은 거야. 그래갖고 그냥 제대하자마자 얼떨결에 따라온 대위에 대위. 이번에 아주 집 짓는데 아주 일을 많이 했죠. 예. 수 없는 그런 때가 있다. 이 요하네스버그 공항, 이분은 천주교 신자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4년째 열심히, 어젯밤에도 의사들 모임을 했는데 새벽 1시에 나한테 전화해갖고 신부님 내년에도 갈게요. 그리고 동영상으로 통화를 했어요. 한국에서 먹을 걸 다 보내요. 한국에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신부님, 저는 재주가 하나도 없어요. 의술도 없고 할 줄 아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나도 봉사하고 싶은데. 왜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밥 해야지. 밥. 왜냐하면 보통 80에서 100명 정도 가면은 10명은 밥을 해야 돼요. 그래갖고 이분들은 새벽 한 5시쯤 일어나갖고 음식을 다 해요. 그래갖고 7시에 미사 끝나고 이제 8시에 밥 먹고, 의사 선생님들은 병원에 가고, 대학생들은 농장에 가고 봉사활동 할 때 또 그 밥 해주고 난 다음에 병원에 쫓아가고 또 밥 해주고, 그거 하고 또 저녁에 와서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는 모든 게 다 자라. 오이, 토마토, 무, 배추 다 자라.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농사 질 줄 아는 분들은 정말로 신바람 나게 할 수 있어요. 아들하고, 대학생 아들하고 같이 온 엄마예요. 이렇게 양배추도 이렇게, 아주 튼실하죠. 무가 이렇게 커요. 깍두기 같은 거 담아놓으면, 고춧가루는 우리 생태마을에서 보내니까 이렇게 밥을 먹는 거예요. 3년 전에는 닭장을 줘줬어요. 6,000마리 정도 할 수 있는. 겨울에, 그러니까 거기 겨울에 추우니까 대학생들이 가서 농장 목책 쳐주는 일을 했죠. 할 일이 무궁무진해요. 대학생들이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저렇게 목책을. 못질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아이들이 못질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 경운기도 한국에서 다 사서 보내는 거예요. 이 경운기도. 네. 모든 기계는 한국에서 다 보내야 돼요. 여기 이제 직원들이에요. 이분들 한 달 월급이 얼마냐면 8만 원이에요. 8만 원. 한 달. 소는 이제 내가 20마리를 사줬는데 지금 100마리가 됐대. 소는 많이 됐죠. 염소도 키우고. 아이들이 이제 닭장을 이제 짓는 거예요. 대학생 아이들, 또 그 공병대 대위 출신이 이렇게 해서 닭장을 줘줬죠. 저는 책상에서 공부하는 게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렇게 움직이고 못질하고, 저게 바로 교육이에요. 이 여대생들도 얼마나 못질을 잘해요. 저렇게. 저거를 그냥 책상에만 앉아갖고, 그냥. 사람은요, 머리로 살면 안 되고 몸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행복한 거예요.
이 대학생들이 얼마나 잘 타요. 예. 저렇게 살아야지 행복한 거예요. 맨날 시험 받고 떨어지고 좌절하고 그러지 말고, 비교당하고 그건 행복한 게 아니죠. 저렇게 많이 완성이 됐죠. 예, 머리도 쓰고, 저건 머리 쓴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닭장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닭들이, 그래갖고 한 달에 지금 1,500마리씩 판매를 한다고 그래요. 여기 닭고기 많이 먹거든요, 이 잠비아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산에 이렇게 나무가 많은 거를 대학생들이 전부 이렇게 잘라서 불을 태워갖고 농장을 만들어 준 거죠. 이 동영상도 대학생들이 직접 만드는 거. 자, 잠깐 잡아보세요. 자, 많은 분들이 그 수녀님이 얼마나 이쁘기에 신부님이 돈을 100억씩이나 쏟아 넣어가면서 정성을 쏟느냐고. 이쁘지 않아요, 이 수녀님. 마음이 예쁘고 삶이 예쁜 거죠. 그래서 여기 평창 군수님 사일리지 해주러 나하고 같이 가서 이 농장에서 너무 신이 나갖고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거예요. 네. 이수녀님, 이수녀님 때문에 연결이 된 거예요. 돼지는 한 140마리 정도 지금 키우고 있죠. 피정 오시면 이 돼지고기 먹는 거예요. 그 염소고기 먹고 소고기 먹고. 그럼 뭐 풀 안 먹어요. 자, 요게 지금 잡아봐요. 요게 지금 아까 그 다 내 땅이야. 그런데 거기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야, 지금.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여기가 이제 벽돌을 찍으면은 빗물 맞을까봐 그 창고 만드는 거예요. 여기 나무, 그 많던 나무들 다 잘라갖고, 이 포크레인도 우리 교우들이 보내줘갖고 산 돈이에요. 그 돈으로 포크레인. 이번에 또 한 대 더 샀어요, 포크레인. 이게 뿌리가 너무 깊어갖고 뿌리 캐내는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보냈죠. 그래서 잡아봐요. 여기 이제 수녀원 자리가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나무는 다시 내가 이번에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나무 책을 이만큼 사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 다 묘목 구해갖고 이 수녀원에 아주 예쁘게 다시 데코레이션을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제 참 잘생기고 예뻐요. 흑인들이 참 예뻐요. 자, 내가 이번에 참 놀랬던 게, 우리 여기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많이 따라갔는데 얘네들이 너무너무 생각이 우리하고 달라. 병원에 1,000명 정도 오는데 아침에 얘네들이 밥 먹자마자 병원을 가더라고. 왜 이렇게 병원을 빨리 가냐 그러니까 여기 오는 사람들, 밥 먹는 사람들 없다는 거야. 그래갖고 시장에 가고 샌드위치를 사갖고 얘네들이 계란 후라이를 다 해서 샌드위치를 하나씩 다 만드는 거야. 그래갖고 오는 환자들한테, 애들하고 환자들한테 샌드위치 하나씩 다 가는 길에 먹으라고, 굶지 말라고. 그리고 밤에는 또 뜨개질을 해. 애들 머리에 모자 씌워주려고. 그리고 밤에 그냥 모여갖고 수다 떨면서 새벽 1시까지 뜨개질 하면서 이 추우니까 이 모자를 만들어서 애들 머리에 씌워주더라고요. 잡아봐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아주 인상적인데, 여기 은산샤라는 초등학교인데 700명의 여긴 무료 학교예요. 무료 학교. 빈민가에 있는 무료 학교. 수녀님들이 하는데 얘네들은 검정고시를 봐야 돼. 근데 100% 다 합격한다고 그래요. 근데 참 이 학교가 좁으니까 3부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학교도 책도 보내주고 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여기에 운물이, 야, 이 하나의 봉헌이 700명한테 이렇게 행복한 공간을 줄 수 있구나. 그거를 제가 느꼈죠, 이번에. 그래서 이제 중자장것도 잡으면서 삶의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인생은 재미있고 의미 있어야 된다고. 저게 얼마나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일이에요. 처음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신부님 개업이들이 일주일 동안 문 닫고 거의 11일 동안 문 닫고 갔다 오는 거 처음엔 두려워하더라고요. 근데 갔다 와도 안 망하거든. 병원 안 망하거든. 근데 삶의 기쁨은 충만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이거 안 하면은 망할 것 같아도
안 하고 해도 절대 안 망해요. 제발 여러분들 그 두려워할 거 하나 없어요. 예. 그리고 난가 밥 안 먹고 그렇게 도끼질을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내가 내 눈에 봐도 힘든 게 보여. 또 한 분은 팔 하나가 없어. 팔 하나가 없는데도 한 손으로 도끼질을 하는 거예요. 참 그걸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얼마나 많은 걸 누리고 살아요. 얼마나 풍요로워. 그런데 정말로 이 행복한 거를 감사하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맨날 뭐가 그렇게 불만이라 이거 달라고 그러고 저거 달라고 그러고 이미 다 줬는데 하느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에 비하면은 여러분들은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호강에 요강을 타고 다니고 있는 거야. 지금 호강에 요강을 타고 다니고 있는 거야. 우리들이 입고 있는 옷, 여러분들이 집에서 누리고 있는 것, 자동차, 냉방, 난방, 냉장고, 이 사람들은 꿈도 못 꾸는 걸 우리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6.25 끝날 때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다니까요. 이 나라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기적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부심 가져도 돼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 자부심 가져도 되고, 이 나라 일으킨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 나라 일으킨 할머니 할아버지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근데 나라만 일으켜 놓고 우리끼리만 서로 나쁜 짓 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문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참 짠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돼지가 한 마리에 얼마냐면 8만 원이야. 8만 원. 큰 거 한 마리가 8만 원이야. 그래서 내가 돼지 3마리를 잡아서 돼지고기 잘 먹는데요. 3마리를 잡아갖고 원래는 오후 5시에 일이 끝나야 되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4시에 일이 끝났어. 그래갖고 내가 이 친구들한테 얘기했어. 내가 오늘 돼지고기 3마리 잡아갖고 돼지고기 내가 다 맛있게 구워줄 테니까 가자. 그래갖고 이게 무슨 대단한 얘기가 아니야.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우리 이용훈 주교님하고 알릭 반달 주교님하고 아주 계약서까지 썼어요. 신학교를 줘주기로.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어려운 나라의 그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 우리 교우들도 알고 자부심 가지시고, 또 가능하다면 함께 봉사해 주시고 동참해 주신다면은 앞으로 더 아름다운 세상 이루어져 나가지 않을까. 제가 성서 강의 때 마지막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은 퇴보하는 게 아니라 발전하고 있다. 세상은 하느님이 우리를 싫어하는 쪽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쪽으로 건강하게 발전하고 있다. 큰 역사의 테두리를 본다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정말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하늘에서와 같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고, 이게 아마 잠비아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말 씨를 뿌리느냐, 아니면은 상대방 기분 나쁘게 하는 말투를 던지느냐, 이 이야기를 3주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가장 상처 주는 말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끼리 서로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기분 나쁠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이렇게 뭐 감정적으로 생각하거나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느냐면, 지금 종자가 다른 종자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마음이 좀 편안해요. 저 사람이 날 미워해서 그러는 게 아니다. 더욱이 여성이라는 이 성은, 제가 남성이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여성은 참 신비한 존재. 여자는요, 생리를 하고 난 다음에 1일부터 18일까지 점점 기분이 좋아진대요. 점점 18일서부터 21일 사이까지는 기분이 최고래요. 최고. 네. 최고인데 21일부터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해. 생리할 때 되면 완전히 그 여자가 아니야. 원래 생각했던 그 여자가 아니야. 완전히 새로운, 완전히 짐승이 하나 나와갖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기분이 좋고 나쁘고 너무 분명해요. 좋을 때는 한없이 좋고, 나쁠 때는 또 한없이 나쁜 경우가 있어요. PMT라고, 이게
그 여자는 그 생리 전 긴장감이 있대요. 이 현상이 있어갖고 여자의 감정을 남자들이 내 말로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게 이 주기를 몰라서 그래요. 더욱이 여자가 한 18일에서 21일 사이는 기분이 얼마나 좋으냐면은 처녀 때도 이때 만약에 파티장에 가고 술을 먹는데 남자를 보면은요 모든 남자가 다 멋있게 보인대. 그래갖고 그냥 이때 그냥 술 먹고 호텔에 다음날 아침에 깨보면 어머머 내가 미쳤어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일이 이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렇게 부부들 보면 너무 예쁜 여자하고 이상하게 생긴 남자가 부부로 사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18일에서 21일 사이에 만난 경우에 이 경우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도 같이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뭐 번개 맞은 사랑, 운명 같은 사랑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결혼할 때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결혼하고도 계속 이 주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답답한 거. 저 여자가 왜 저러나? 느닷없이 왜 신경질을 부리지? 또 느닷없이 너무너무 잘하고. 이런 주기, 본인들도 아마 그런 주기에 대한 인식이 있으실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복잡한 것 같아.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복잡해도 몰라도 됐어요. 그냥 참고 살고, 그냥 견디고 살고, 성당에서 십자가 생각하고 참으라고 그러면은 그냥 참고 그리고 옛날에 제가 20년 전만 해도 신부님 남편이 때려요, 남편이 바람 펴요. 그러면 저도 그랬어요. 참고 살으라고. 왜? 참고 좀만 참으면 죽으니까 그냥. 죽으니까 참고 살라고 그랬어요. 그 옛날엔 더 했죠. 그 옛날에는 100년 전, 200년 전에는 참고 살면 둘 중에 하나 아무나 빨리 죽으니까 그냥 근데 요즘은요. 한 40살 된 사람이 남편이 때려요, 바람 펴요, 빚만 만들어놔요 이러면요. 참고 살라고 얘기하기가 참 두려워요. 왜냐하면 참고 10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또 다른 형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는 남자라는 이 동물을, 짐승을, 종자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남편을 이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생겨먹은 게 어떻고, 또 여기 있는 우리 형제님들은 여자가 생겨먹은 게 그러면 훨씬 좀 덜 싸울 거예요. 덜 크크크 치치치 크크크가 된다니까. 그런데 이제 부부끼리도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만은 여러분들 자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자녀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엄마들은 참 편안하게 교육해요. 딱 한마디만 하면 되니까 공부해. 이건 절대 교육이 아니에요. 절대 교육이 아니에요. 작년 3월 13일 날 고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가 엄마를 죽였어요. 목으로 칼을 찔러서. 그런데 얘가 전국 4천등 하는 아이였대요. 모의고사에. 전국. 근데 엄마는 전국 1등 하라고 그래요. 전국 1등. 나는 전교 1등은 들어봤어도 전국 1등은 처음 들어봤어요. 전국. 자식한테 전국 1등을 하라고 강요한 엄마는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얘는 전국 4천등이면요 서울대 들어가요. 왜냐면 1년에 서울대 4,000명 정도 뽑거든요. 4,000명 정도 뽑으면 카이스트, 경찰대 이런 데 다 빠지면은요 서울대 들어가고도 남아요. 그런데 얘는 전국 63등으로 고친 거야. 63등인지 62등인지. 내가 고등학교 때 반에서 받은 등수야 이거야. 고등학교. 그런데 엄마가 이 성적표를 받아보고 아이를 야구방망이 골프채로 8시간을 두들겨 팼다는 거예요. 엄마가 전국 1등 하라고 그랬더니 왜 전국 62등 하느냐. 근데 3월 14일이 무슨 날이냐면 학부용 진학 상담하는 날이야. 얘는 전국 62등도 8시간 두들겨 맞았는데 이거 전국 4천등 걸리면은 나는 죽는다. 그래갖고 엄마를 미리 죽인 거예요. 얘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1차 재판 끝났어요. 3년형인가 지금 나왔어요. 나는 얘는 엄마를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시험 감독관을 죽인 거예요. 시험 감독관을. 근데 우리는 자녀들한테 공부하라는,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인생에 대한 철학, 삶의 진리 이런 얘기 전혀 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공부하라. 무조건 공부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애들이 왜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부모가 하라고 그러니까 지겨워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지겨운 거예요. 부모가 지겹고 부모하고 말을 섞기 싫고.
여러분들 맨날 초등학교 이제 한 5학년만 되면은 남편이 맨날 술 먹고 들어와. 남편이 요즘 경기가 안 좋아갖고 400만 원을 벌어야 되는데 150만 원밖에 못 벌어. 400만 원을 벌었는데 150만 원밖에 못 벌어. 그래갖고 남편이 걱정이 돼갖고 맨날 술을 먹고 들어와요. 그러면은 엄마가 한다는 소리가 그래요. 지겨워 죽겠어. 뭐하러 나하고 결혼했어. 술하고 결혼하지. 내가 이혼을 하든가 말든가 해야지. 아빠는 맨날 술 먹고 들어오고. 초등학교 5학년만 되면은 여자의 초등학교 5학년 애들 눈치가 빨라요. 아, 우리 집이 지금 심각하구나. 엄마 아빠가 곧 이혼하면 나는 엄마하고 살아야 될까 아빠하고 살아야 될까 고민해요. 아빠가 밤 10시에 술이 취해갖고 들어왔어. 그래도 딸이라고 아빠 들어왔냐고. 아빠 오셨어요? 아빠가 한다는 소리가 우리 딸 이리 와. 아빠가 안아줄게. 걱정하지 말고 넌 들어가서 공부해. 이 아빠가 다 알아서 할게. 아니, 엄마는 이혼한다는데 뭘 다 알아서 한다는 거야. 근데 엄마는 지겨워 죽겠어. 내가 이혼하든지 말든지 이런 소리 하면요, 얘는 마음 잡고 공부 못합니다. 공부하란다고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지혜로운 엄마는 어떤 엄마인 줄 알아요? 남편 술 취해갖고 들어오면은 방에다 뉘어놓고 근심 어린 얼굴로 쳐다보는 초등학교 5학년 딸아, 아빠가 맨날 술 먹고 들어오니까 걱정되지? 엄마 나 걱정돼. 아빠가 왜 저래 조금? 사실은 아빠가 요즘 경제가 좀 어렵지 않니? 너도 알다시피 지금 유럽에 그리스 사태 터졌잖아. 그리고 이란 핵무기 때문에 지금 석유값이 자꾸 올라가고 있어. 그리고 미국은 리먼 브라더스 경제 위기가 왔잖아. 이렇게 어려운 경제 위기가 와서 아빠가 한 달에 400을 벌어야 되는데 150밖에 못 벌어. 근데 너도 알다시피 우리 핸드폰 내 식구 쓰면은 20만 원이야. 그 다음에 전기세 10만 원이야. 그 다음에 아빠 차 운행하고 우리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다니는 거 30만 원이야. 우리가 라면만 먹고 살아도 60만 원이야. 네 학원비, 동생 학원비 50만 원 들어가.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아파트 부금 100만 원 들어가. 한 달에 최소한 250은 있어야 되는데 150밖에 6개월 동안 아빠가 지금 이렇게 우리 집이 마이너스야. 그래서 아빠가 저렇게 근심 걱정이 돼서 저렇게 술을 먹고 들어오니 네가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 얘는 방에 들어가서 고민해요. 우리 집을 위해서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될까 고민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한테 이런 얘기 일체 하지 않아요. 일체 하지 않고 너는 들어가서 뭐 하라고 그래? 공부하라 그래.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초등학교 1학년만 되면은 왜 우리가 이 초막절을 지내야 되는지, 왜 우리가 과월절을 지내야 되는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살았고 엄마 아빠는 어떻게 살았고 다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들은, 이스라엘 애들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철드는 거예요. 우리 역사, 이런 역사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구나. 제가 지난 3월 달에, 내가 이제 다음 겨울에, 12월 달에 그 강의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3월 달에 이스라엘에 초청을 받아서 갔다 왔어요. 근데 마침 내가 그 사막 체험을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영재 아이들이 거기 왔었어요. 천재 아이들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고등학교 3학년 18살만 되면요, 무조건 군대 가야 돼요. 3년. 남자고 여자고 다 3년. 근데 걔네들이 전부 다 의대 합격한 공군사관학교 합격한 다 그런 애들이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니네들은 18살만 되면은 군대를 간다는데 너희들 정말 군대 가고 싶느냐? 내가 물어봤는데 걔네 눈빛이 반짝반짝 거리면서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가고 난 기쁘게 가겠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역사의식, 가정의식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들은 20년 동안 역사 얘기도 안 듣고 사람 살아가는 도리 얘기도 안 듣고 무조건 뭐만 하라고 그래? 공부만 하라고 그래. 제가 얼마 전에 내 친구의 친구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 세상 떠난 사람 여자야.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딸이 있고 대학교 1학년 아들이 하나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엄마가 딸을 깨워야지 딸은 일어나서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근데 10시가 됐는데 엄마가 안 깨운 거야. 엄마가 왜 나를 안 깨웠지? 10시가 됐는데 부엌에 가보니까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아들이 이제 올라왔죠. 지방대학 다니면서. 아들이 올라왔는데 아들이 장례 때 하나 울질 않더래요. 우리 친구가 가서 보니까. 그리고 그냥 슬퍼하질 않더래요. 그런데 장례하는 날 아빠한테 그러더래요. 아빠, 나 내일 MT가 있는데 나 그거 꼭 가고 싶은데 나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나 내일 MT 가게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철이 안 들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얘가 철이 왜 없을까요? 누가 이렇게 철없이 키웠을까요? 부모가 철없이 키운 거예요. 뭐 하라고 그런 거야? 공부하라고 그런 말 외에는 한 얘기가 없는 거예요. 공부하라는 얘기.
우리 집에 형제가 4형제. 근데 우리 둘째 형이 머리가 나빠요. IQ가 99에. 난 126인데. 근데 우리 둘째 형이 중학교 1학년 때 어느 날 갑자기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반에서 1, 2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고등학교 가고 좋은 대학 나와서 뭐 대기업 하고 요즘 아주 그냥 번듯한 회사의 사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3년 전에 형한테 물어봤어요. 형은 IQ가 자기 항상 그러니까 난 99밖에 안 된다고. 형은 IQ가 99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사회에서 이렇게 정말로 남들 부러워하는 자리까지 올라갔느냐고. 왜 IQ가 99밖에 안 되는데 왜 갑자기 공부를 잘하느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근데 형이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더라고. 형이 신부님,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간 수술했어요. 큰 간 수술을 했어요. 난 초등학교 4학년 때 기억나요. 아버지 병원에 가면 천도복숭아 따먹었던 거 기억나요. 그리고 아버지가 퇴원을 하고 다음날 허리를 구부리고 출근을 하시더래요. 근데 우리 형이 보니까 어머니가 그랬대요. 여보, 며칠 쉬었다가 나가라고. 그렇게 허리를 구부리고 어떻게 출근을 하느냐고. 근데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나는 내 자식 먹여 살리고 공부시키려면 오늘부터 나가야 된다고. 그래 일주일 동안 이 99짜리 IQ가 지켜본 거예요. 일주일 동안 지켜보면서 자기가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저 아버지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건 공부다. 그래갖고 이 99 IQ가 코피가 터져가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내가 봐도 그때부터 효자인데 지금까지도 효자예요. 왜? 부모의 삶에 동참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녀를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동참시키세요? 어제 내가 평창에서 강의를 했는데 할머니 한 분이 평생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했대. 자식한테 먹여주고 채워주는 거 외에는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는요 10마디 알아듣는데요. 기다려, 앉아, 손, 엎드려, 이 정도 알아듣는데요. 그리고 원숭이는 한 30마디 알아듣는데 자기네들끼리도. 사람은 적어도 하루 한 집에서 살면서 10,000마디는 해야 된대요. 근데 우리가 자녀들한테 무슨 얘기해? 일어나, 밥 먹어, 학교 가, 숙제, 공부해, 시험은 10마디 정도밖에 안 한 거야. 20년 동안. 어떤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 사람을 사랑하는 거, 살아가면서 사람의 도리, 우리 집안의 내력, 그런 얘기 생전 안 하는 거야. 생전. 내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 내가 어떤 갈등 속에서 사는지, 아빠하고 어떤 추억이 있는지 그런 거 전혀 모르는 거예요. 밥만 먹여주는 그러니까 10마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를 키우면서 계속 들어가서 공부해 10마디 이상 안 한 이 집은 무슨 집이냐? 개 같은 집이에요. 개 같은 집. 사람 집이 아니에요. 사람 집이 아니에요. 다정한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 둘째 아들은 정말 그때부터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효자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보다 신부가 됐으면 더 잘 살았을 거예요, 둘째 형이. 근데 큰 형은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휴가를 이제 우리 생태마을, 요즘은 이제 거의 못 오시는데 휴가를 오면 이제 누나, 큰아들, 둘째 아들이 돌아가면서 모시고 와요. 근데 이제 큰아들도 자기도 조그만 공장을 하는데 막 이제 바쁘니까 바쁜 와중에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오는 거 아니에요. 오다가 어머니가 아이고 얘야 묵주를 까먹었다 그러면 신경질을 부린대요.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고. 지금 일주일만 손가락으로 하고 오라고 그냥. 그런데요. 근데 둘째 아들은 어머니가 딱 이제 아들 둘째 아들이 태우고 평창에 오다 얘야 묵주를 까먹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은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톨게이트 앞에서도 그런데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차 돌리면 되죠 뭐. 그리고 그 차를 돌려갖고 30분 동안 집에 가서 그 묵주를 찾아서 모셔다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불편한 게 싫은 거야. 왜? 이 자식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누구의 삶에 동참한 거야? 부모의 삶에 동참한 거야.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언제부터 삶에 동참시켰어요? 부모가 속이 썩는지 아빠가 힘든지 고통스러운지 그런 건 하나도 얘기 안 하잖아요. 그리고 너는 뭐만 하면 돼? 공부만 하면 되는 거야. 저는 요즘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거칠다 그래요. 왕따, 그 다음에 학원폭력, 성폭력, 굉장히 아주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다 집안에서 교육이 말이 안 통해서 그래. 부모가 진리를 애들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진리를.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도 알려줘야 되고. 근데 그런 얘기 생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무슨 대책 막 낼 때 정말로 한심해요.
그런 대책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저는 중학교 때 성당을 이틀 갔어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뭐 이틀 간 게 아니라 6일이면 6일 다 갔죠. 7일이면 7일 다 갔어요, 성당. 매일 가서 성당 살았어요. 그 성당 가면은 매일 교리 배우고, 거룩한 것 배우고, 진리 배우고, 사람 사랑하는 거 배우고, 사람 배려하는 거 배우고, 그랬잖아요. 학원이 무슨 학원이야. 토요일 날에는 맨날 친구들하고, 이 순교자 성월에는 유대철, 내가 그때 주인공 됐었어. 유대철 연극하고, 성탄 때는 또 저기 뭐 성가 연습하고, 문학적으로 심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아이들이 거룩하고, 그 중에 또 뭐 신학교 간 뭐 학사님 있으면 그 학사님 너무너무 부러우면 나도 한번 신부로 살아볼까? 또 수녀원 간 사람 있으면 또 이 여자아이들도 나도 저렇게 아름다운 수도자로 살아볼까?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요. 근데 우리 천주교만 그런 게 아니라 자라보면 교회 다니는 애들, 절에 다니는 애들 다 그렇게 자랐어요. 그러니까 심성이 예쁘게 자라는 거죠. 근데 요즘 애들은 뭐만 해요? 공부만 해요. 그러니까 심성이 예쁘게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대책을 발표해봐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 똑똑한 정치인이라면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신앙생활 하게 해야 돼요. 똑똑한 정치인들이라면. 그 문화생활 하게 해야 돼, 애들이. 절대 공부를 하면 안 돼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그렇게 잘하면은 우리 사회가 굉장히 건강해지고 거룩해지고 진리가 충만한 나라가 될 거예요. 공부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자식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해도 대화를 해본 적이 있어야지 대화를 할 거 아니야. 공부하라는 말 외에는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엄마 명동에 어때? 좋았어? 좋았어. 어떻게 좋았어? 그냥 좋았어. 넌 들어가서 빨리 공부해. 자, 그렇다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대화를 잘할 수 있을까?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들어라. 우리가 이게 부족해요. 듣는 게 부족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듣는 게 부족해. 제가 평택에서 본당 신부할 때 교우가 한 5,000명 됐었어요. 본당 신부 혼자 하는데 하루에 고해성사를 200명, 300명이 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 막 교우들이 1분 이상 고해라 막 신경질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그냥 신부님 내가 6.25 때 시집 와갖고 그냥 독자 집에 시집을 왔는데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놈이 독자라고 내가 너무 오냐오냐 해서 키우다 보니까 이놈을 장가를 보냈는데 이놈이 이혼을 해갖고 손자를 나한테 맡겨갖고 내가 지난주에 그 손자 찾으러 다니느냐고 주일미사를 빠졌어요. 아, 주일미사 빠졌는데 왜 6.25 전쟁부터 시작을 해. 내가 그래요. 저 교우들한테 항상 교육할 때 죄는 간단히 죄 진 것만 얘기해라. 과정은 설명하지 말고. 그러니까 참 교우들도 죄 결론만 얘기하는 게 참 답답할 거 아니야. 고해소에서 그 답답한 속을 털어놔야 되는데 신부님은 막 200명, 300명 줄은 기다리고 있고. 근데 내가 능평이라는 데 본당 신부를 딱 갔는데 교우가 500명이야. 딱 10분의 1이야. 고해소에 들어가고 성물돌 끝났는데도 들어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고해소에 딱 들어오면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갖고 신부님 저 시어머니를 미워했어요. 그럼 평택에서는 4계명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그랬는데 미워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 생각하고 시어머니한테 잘해라. 딱 간단해. 그렇게 했는데 능평에서는 이 자매 나가면 이제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이 자매 나가면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내가 뭐라 그러냐면 왜 시어머니를 미워하는데요? 아이 뭐 내가 시집을 왔더니 그냥 손자하고 그냥 고모하고 그냥 남편만 하고 나는 그냥 완전히 식모 취급하고 친정에도 못 가게 하고 그러면 안 되지. 그 시어머니 며느리한테 밥 얻어먹으면서 정신 나간 시어머니네. 그러면은 그 자매가 신이 나는 거지. 신이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혼수살림 얼마나 구박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정말 늙으면 그거 정말 다 그래. 하여튼 자매님 참 그런 집에서 힘들게 산다 그러면 막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시어머니 욕을 파가지로 해요. 그러면서 자매가 신부님 이렇게 시어머니 욕해도 되느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여긴 비밀이 지켜지는 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한 20분 정도 막 시컷 시어머니 욕하면은요, 대부분의 며느리들이 뭐라 그러냐면, 신부님 꼭 시어머니가 있어서 불편한 것만은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애도 봐주고, 반찬도 이런 거 저런 거 해줄 때는 나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시부님 이번 사순절을 맞이해서 내가 우리 성가정 만들려니까 내가 시어머니한테 내가 잘할게요. 뭐 잘하면 좋죠. 반찬도 맛있게 하고 한 번 더 웃으면서 얘기할게. 훌륭하십니다.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느냐고. 그러면 자기가 고해하고 자기가 훈화하고 자기가 보속하고 자기 결심까지 다 하기가 나가. 말은요, 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무슨 상담할 때 지적질할 필요 하나 없어요. 나이 50, 60 넘어갖고 너 그러니까 네가 그 꼴로 사는 거야. 그러면 그 자기 속 얘기하는 사람이 너 그러니까 그 꼴로 사는 거야. 그럴 때 맞아. 내가 그래서 내가 이 꼴로 사나 보다. 그럴 것 같아.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당연히 기분 나빠하죠. 당연히. 우리 집에 많은 그 중고등학교 학교 다니기 싫어하는 애들을 데리고 와요. 요즘 내가 바빠서 거의 상담을 못 하는데 데리고 오면은 얘가 학교를 안 간다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애가 학교를 관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많은 경우 상담을 하면은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성공했다고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자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을 하면 자연스럽게 자랑하고 싶어질 거라고 생각하죠. 좋은 차를 사고 비싼 시계를 차고 SNS에 멋진 사진을 올리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남들이 나를 더 인정해 줄 거라고 믿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유명하다고 해서 굳이 그걸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알 필요가 없죠. 그런데도 굳이나 성공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성공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SNS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봅니다. 해외여행을 가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멋진 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걸 보여주는 사람들은 언제나 뭔가를 팔고 있습니다. 강의를 팔든 자기 브랜드를 홍보하든 아니면 단순히 자기 자존감을 유지하려고 하든 간에 결국 목적이 있는 거죠. 진짜 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자기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랑해서 얻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괜히 잘난 척했다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거나 시기와 질투를 받거나 쓸데없는 오해를 사는 게 더 피곤합니다. 이건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 실력을 굳이 떠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기 분야에서 최고라면 사람들이 먼저 알아서 찾아옵니다. 반대로 실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포장하려고 애씁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있죠.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실이 있는 사람들은 굳이 시끄럽게 굴지 않습니다. 반대로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떠들고 다닙니다. 이걸 좀 더 현실적인 예로 들어볼까요? 동창회에 나가면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갑자기 잘 됐다고 나타나서 자기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자랑하는 사람. 처음에는 다들 와 대단하다 하고 들어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대부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 사람 뭐 저렇게까지 티를 내? 결국 그런 사람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조용합니다. 굳이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설명하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주변에서 먼저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굳이 남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가까운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굳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하고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행동은 결국 나에게 득이 되지 않습니다. 성공이라는 건 원래 조용한 겁니다. 내가 잘 되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행동과 태도에서 묻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보여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그게 더 진짜 성공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혼자 살아갈 수 없고 결국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도 얻고 때로는 상처도 받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인간관계가 필요해서 맺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그래야 한다고 배워서 어쩔 수 없이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어릴 땐 친구 많으면 좋다고 하죠. 사회생활에서도 인맥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변을 보면요, 인간관계가 넓은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이번엔 또 무슨 부탁일까 싶고, 단체 채팅방에서 메시지가 올 때마다 이걸 또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고민하죠. 관계가 많아질수록 책임과 피로도 함께 늘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줄이면 외롭지 않겠냐고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 속에 있을 때입니다. 같이 밥을 먹고 얘기를 나누는데도 뭔가 허전하고 대화가 컥 돌고 속마음을 나누지도 못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더 외롭다고 느끼죠. 그렇다고 당장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릴 순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할 관계와 그냥 관성적으로 유지하는 관계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번 나한테 부탁만 하고 정작 내가 어려울 땐 연락 한 번 없는 사람. 내가 실수하면 뒷담화를 하면서 내 앞에서는 웃는 사람. 이런 관계를 굳이 계속 이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가끔은 이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우연히 어떤 사람과 친해졌는데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많은 걸 털어놓는 사람들 있죠. 자기 속사정부터 가족 문제, 직장 고민까지 쏟아내는 사람들. 이런 경우 두 가지의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는 그냥 감정적으로 의존할 사람이 필요해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떠보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든 이런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사실 친밀함이라는 건 시간이 필요한 법이에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야 하는데, 초반부터 급격하게 가까워진 관계는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사소한 일로 틀어지고 결국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억지로 맺지 말고 굳이 유지하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편한 관계라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서서히 멀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데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정말 소중한 관계에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인간관계를 줄이면 나중에 나 혼자 남는 거 아니냐 걱정하기도 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인간관계를 줄인다고 해서 완전히 혼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남아있는 관계들이 더 단단해지고 가치 있게 느껴질 겁니다. 예전엔 인맥이 자산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꼭 그렇지도 않죠.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가 많으면 그게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적당한 거리, 적당한 선. 이걸 잘 지키는 게 결국엔 가장 편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아닐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정말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내가 억지로 맞춰주고 있는 관계는 없는지. 관계를 줄이면요, 외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진 만큼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관계 너무 많은 걸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쯤 정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돈이 많으면 좋으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사실 돈을 원하는 진짜 이유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문제는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반드시 삶이 나아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이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끔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예전에는 돈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는데 이상하게 그때가 더 여유로웠던 것 같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유인데, 돈을 벌면 벌수록 그 자유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을 사면서 점점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지고 결국엔 돈을 벌기 위해 또다시 일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필요해서 뭔가를 사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필요해서라기보다는 남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없어 보이기 싫으니까, 혹은 그냥 기분 전환을 위해서 소비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런 소비를 할 때마다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를 하죠. 이 정도는 나를 위한 투자야.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소비가 진짜 나를 위한 소비인지 아니면 그냥 사회가 만든 기준에 끌려가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했는데 이제는 스마트워치도 있어야 하고 무선 이어폰도 필요하고 태블릿도 있어야 할 것 같고 하나를 사면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해지는 시기예요. 사실 이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광고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걸 사야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걸 사고 나면 어때요? 처음 며칠은 좋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걸 사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물건이 우리를 오래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않거든요. 특히 요즘은 SNS가 이런 소비 심리를 더 부추기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친구들끼리 만나서 나 새로 샀어 하고 자랑하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SNS에 올리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도 다 뭔가를 사서 올리고 나도 따라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도 사실은 나와 똑같은 기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남을 부러워하는 만큼 나도 누군가에게 부러움을 사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 결국 끝없는 비교와 소비 속에서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내가 지금부터 딱 1년 동안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는다면 내 삶이 어떻게 변할까? 아마 처음에는 답답할 수도 있어요. 사고 싶었던 걸 참아야 하니까. 그런데 그걸 몇 번 참고 나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굳이 이걸 안 사도 괜찮네? 그렇게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돈이 쌓이겠죠. 그런데 돈이 쌓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돈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비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물론 이걸 실천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우리 주변에는 소비를 부추기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이런 건 해볼 수 있습니다. 뭔가를 사고 싶을 때 한 번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걸까? 아니면 그냥 순간적인 욕심일까? 만약 그 질문을 던졌을 때 5초 안에 당연히 필요하지 라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 그건 없어도 되는 물건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필요한 건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바로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남들이 만든 기준에 맞추기 위해 내 시간을 팔고 있는 걸까? 소비를 줄인다는 건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그건 결국 내 삶의 선택권을 되찾는 일이거든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것도 사지 않는 게 최고의 선택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요즘 SNS 없이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고 출근길에도 SNS를 보고 잠들기 전까지도 계속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서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고 때로는 초조해지기도 하죠.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 한번 보세요. 맛집에서 멋진 음식을 먹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서 저런 사진을 올리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행복해 보이고 싶은 걸까요? 실제로 SNS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사진이 뭔지 아세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순간들입니다.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 모습이나 출근길에 지친 얼굴, 어제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사진 같은 건 잘 안 올리죠. 대신 멋진 레스토랑, 명품 가방, 고급 호텔 같은 것들이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SNS는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SNS에서 보는 건 그 사람의 삶 전체가 아니라 편집된 일부 장면이라는 겁니다. SNS는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나 영화처럼 잘 꾸며진 장면들만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행복하구나 하고 착각하죠. 예를 들어 SNS에서 한 친구가 해외여행을 가서 아름다운 풍경을 찍어 올렸다고 해볼게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정작 그 친구는 사진을 찍고 나서도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도 있고 여행 비용을 감당하느라 카드가 걱정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는 습관이 쌓이면 결국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냥 조용히 살아도 괜찮았는데 SNS를 보고 나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를 더 해야 할 것 같고 괜히 불안해지죠. SNS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비교 심리를 자극합니다. 남들이 가진 걸 나도 갖고 싶게 만들고 남들이 하는 걸 나도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 필요하지도 않은 걸 사게 되고 무리해서라도 화려한 곳에 가게 되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정답은 간단합니다. SNS에서 보이는 것들을 고지고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남과 비교하는 걸 멈추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비싼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행복한 건 아닙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만 밤마다 사업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사람도 많아요. 반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도 있죠. 결국 행복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SNS를 덜 보면 덜 불행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하루 종일 남의 삶을 보면서 비교하는 시간을 줄이면 내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겁니다. SNS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는 태도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어요. 남들은 남들대로 사는 거고 나는 나대로 살면 됩니다. SNS에서 남들의 화려한 모습을 볼 때마다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건 그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삶일 뿐이다. 그러면 조금은 편해질 겁니다. 사람들은 다들 자기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가만 보면 정말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남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맞춰서 살고 있어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차, 좋은 집. 다들 이런 걸 목표로 삼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삶이 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온 방식과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틀 안에서 자라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하고 결혼도 적당한 때에 해야 하고 마치 인생이 정해진 수순이라도 있는 것처럼요. 그러다 보니 나 스스로 정말 원하는 걸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남들이 정해놓은 목표를 따라가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남의 기준에 맞춰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인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오죠. 어릴 땐 성적이 목표였고 사회에 나와서는 연봉이 목표였고 결혼하고 나서는 아이 교육이 목표였는데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허무한 거예요. 계속 뭔가를 이루긴 했는데 정작 나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오랫동안 남의 기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막상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하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남이 정한 기준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필요한 건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비싼 차를 사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정말 내 필요 때문인지 아니면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인지 한번 따져봐야 해요. 만약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 그건 내 기준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 놓은 기준일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남들의 평가를 받죠. 그 나이에 그런 걸 시작한다고? 지금 그게 가능하겠어? 이런 말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에 신경 쓰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돼요. 중요한 건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물론 남의 조언을 들을 수도 있고 참고할 수도 있죠. 하지만 최종 결정은 항상 내 몫이어야 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거. 그렇게 해야 내 삶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내가 한 선택에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나서도 후회하죠. 괜히 이걸 했나? 이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닐까?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한 선택이라면 그 선택이 틀렸다고 해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렇게 말하면 그럼 실수하면 어떡하죠? 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실수를 두려워하는 이유도 결국 남의 시선 때문이에요. 내가 실패하면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 이런 걱정이 더 크죠. 그런데 남들은 생각보다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남들은 자기 삶을 사느라 바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걸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내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책임지면서 남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길을 찾는 것. 그게 진짜로 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틀 속에 갇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진짜 내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 아니라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보면 어떨까요?